안녕하십니까. 애프터뉴스 서종렬입니다. 애프터뉴스는 사회각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들 그리고 이슈들을 1년, 3개월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 추적하고 취재해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전달해 드리려고 만든 기획 코너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전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이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0년 만에 결실을 맺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KF-21 보라매입니다. 20년에 걸친 준비, 10년의 기획기간, 5년의 개발 끝에 지난 4월 9일 대한민국이 드디어 4.5세대급의 차세대 전투기를 선보였습니다. 전투기 개발 국가 중에서는 전 세계 13번째, 4세대급 이상의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 중에서는 8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 사업 선정 과정과 건국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리던 KF-X 보라매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이른바 FX 사업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60년대, 70년대에 도입됐던 대한민국의 공군 주력 전투기 F4 팬텀의 대체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주변국의 움직이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본이 최신형 전투기였던 F-15J를 도입했으며 북한 역시 러시아의 최신형 전투기였던 미그 29를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공군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공군은 당시 최고의 전투기였던 F-15급의 중형 전투기를 사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추진 중인 사업이 있었습니다. KFP로 불리던 코리아 파이터 프로그램, 즉 한국형 주력 전투기 선정 사업이 FX 사업의 발목을 잡아버린 것입니다. KFP 사업은 1983년부터 1994년도까지 추진된 한국의 주력 전투기 도입 사업입니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보다 당장 먼저 써야 할 주력 전투기 기종 선종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KFP 후보로는 프랑스 다소의 미라주 2000, 파나비아로 불리던 영국, 독일, 이탈리아의 합작회사, 이들 회사가 만들었던 토네이도 IDS, 맥도널 더글라스사의 FA-18 호네트, 노스롭의 F-22 타이거 샤크,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F-16 파이팅 펠콜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중 유력 기종으로 최종 선정된 것은 맥도널 더글라스사의 FA-18이었습니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유도 미사일의 장착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문제가 됐습니다. 맥도널 더글라스사가 FA-18의 가격을 무려 50% 가까이 인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맥도널 더글라스사는 1987년 유력기종 선정 후보로 견적을 보내왔을 때만 해도 FA-18 120대의 가격으로 총 44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유력 후보로 선정된 후에는 가격을 올려버렸습니다. 라이센스 비용을 포함해서 총 66억 달러를 요구한 것입니다. 당시 정부가 보유한 예산으로는 원래 목표로 했던 120대 도입이 아닌 80여 대 정도만을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F-16을 최종 후보로 결정하고 동시에 성능 개량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1994년 KF-16 1호기가 납품됐고 현재 KF-16은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동 중입니다. KFP 사업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KF-16 총 140대를 구입하고 양산을 하면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같은 문제는 다시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는 2010년 이후가 걱정이 됐죠. 대한민국 공군과 정부는 여전히 많은 수의 노후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KF-16보다 더 큰 중형급 전투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FX 계획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을 국방부에서는 제1차 FX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미국 공군의 F-22, 보잉의 F-15K와 FA-18 슈퍼호네트, 프랑스 다소의 라팔 MK2, EDA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러시아 수호이유 Su-35 슈퍼플랭커 등이 참여했습니다. 당시 후보 명단을 보면 현재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22가 후보 규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F-22는 후보 규종에 이름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스스로 후보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F-22는 당시 미국의 전투기 개발 회사들이
모두 참여해서 개발 중인 프로토타입의 전투기였습니다. 즉, 미국 공군이 진행하고 있던 미국판 FX 사업의 주력 기종이었던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던 FX 사업에서 빠지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F-22는 당시 개발이 진행 중인 프로토타입에 불과했고 가격 역시 경쟁 기종에 비해 너무 높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F-22는 스스로 후보 기종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 공군으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논란이 많았던 이 F-22는 이후 개발이 완료되면서 현존하는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나게 됩니다. 미국 공군은 현재까지도 F-22의 수출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보잉사는 F-15K의 레이더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롭게 개발한 신형 엔진도 장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F-15K의 기체 개량도 약속하는 등 사실상 새로운 기종에 가까운 F-15K를 만들어 납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2002년 4월 국방부는 제1차 FX 사업의 최종 후보로 보잉사의 F-15K 40대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제1차 FX 사업으로 40대의 F-15K를 사들인 우리 공군은 2008년 8월 제2차 FX 사업을 통해 21대를 추가로 사들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현재 F-15K만으로 60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양쪽 날개가 KF-16과 F-15K인 셈이죠. 대한민국 공군은 2011년 3월 FX 사업의 당초 목표였던 중형전투기 120대를 채우기 위해서 8조 3천억 원 규모의 제3차 FX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3차 FX 사업의 최대 이슈는 강력한 무장 능력과 함께 스텔스 기능의 유무가 관건이 됐습니다. 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후보 규정을 낸 곳은 록히드 마틴의 F-35 라이트닝 II, EDA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보잉사의 F-15 스트라이크 이글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군이 요구한 스텔스 기능이 가장 중요한 체크사항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보잉사의 F-15 스트라이크 이글이 배제됐습니다. 제3차 FX 사업의 최종 기종으로 선택받게 된 곳은 록히드 마틴의 F-35였습니다. 공군은 2018년도부터 F-35를 인도받기 시작해 총 40대를 구매하고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이른바 FX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공군은 60년대부터 70년대에 도입했던 F-4 팬텀과 F-5 프리덤 파이터로 구성된 전투기 편대의 노후화로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0년 11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우중공업 항공사업 부분에서 제작한 KT-1호 훈련기 출하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최신의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을 공사 생도들 앞에서 약속하게 됩니다. 김동신 국방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2003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2015년에 자체 개발한 최신의 전투기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KF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KF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됐기 시작 때문입니다. 특히 2007년에는 사실상 양산 불가능이란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KFX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그러나 2년 뒤 건국대 연구소에서 진행됐던 논의에서 스텔스급이 아닌 KF-16 정도의 4.5세대급 전투기의 경우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서 KF-X 사업은 기사회생하게 됩니다. 당시 논의에서 거론됐던 모델이 바로 한국항공우주에서 개발 가능하다고 밝혔던 FA-50 기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2010년 7월 인도네시아 정부와 함께 KF-X 사업의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KF 사업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2015년에는 KF-X 사업을 주관하게 될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이 신설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2018년 최종 형상과 기본 설계, 상세 설계를 마치고 A사 레이더까지 개발하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를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9일 20년에 걸친 기획기간과 10년의 준비 단계, 그리고 5년에 걸친 연구 개발 끝에 보람의
KF-21 시제기가 최초로 공개된 것입니다. 우리 기술로 완성된 차세대 전투기 보람에는 등장과 함께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전 세계에서 13번째 전투기 제조국이 됐으며 초음속 전투기 기준으로는 8번째 국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마하의 벽을 넘어서는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유럽 컨소시엄 뿐입니다. KF-21 시제기 출고식에 참석했던 해외 외신들은 호평을 쏟아내면서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언론사 CNN은 한국이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면서 군사항공 분야에서 독점적인 거인 클럽에 합류하게 됐다며 미국의 F-35보다 가격면에서 합리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 방산 기업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더 드라이브, 디펜스 뉴스 등 해외 외신들도 KF-X 사업에 대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F-X 사업을 통해 탄생한 KF-21 보라매의 가장 큰 특징은 진화에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시작으로 향후 개발 목적에 맞춰 개량형을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블록 1, 블록 2, 블록 3로 불리는 우리나라 방위산업 특유의 스타일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의 디젤 잠수함을 한국형으로 개량해 개발한 장보고함 시리즈입니다. 장보고함은 현재까지 총 9척이 진수된 한국 해군의 상징 중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진행된 사업은 블록 1, 프로젝트명으로는 KSS-1이라고 불립니다. 해군은 독일 209급 1200톤 잠수함을 들여왔습니다. 특이한 점은 일본 장보고함을 제외한 다른 잠수함들이 모두 국내에서 제작됐다는 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 해군과 조선업체들은 잠수함 건조 기술과 운용 방식, 특허 등을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되고 있는 순수 한국형 잠수함입니다. 당연히 현무3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KF-21로 돌리면 보라매 역시 KSS 사업처럼 블록 1, 블록 2, 블록 3의 단계를 거칠 예정입니다. 먼저 2026년까지 계획된 블록 제로 과정에서는 총 6대의 시제기와 2대의 지상시험체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블록 제로가 마무리되면 2028년까지는 블록 1이 진행됩니다. 사실상 실제 전투기가 생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공개된 KF-21의 재원이 바로 이 블록 1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KF-21의 재원을 살펴보면 최대속도 마하 1.81에 단자와 복자식 두 종류가 선택 가능합니다.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쌍발 엔진이 장착됩니다. 전폭은 11.2m, 전장은 16.9m에 달하고 공호 중량은 12톤 정도이며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A사 레이더가 장착되며 IRST,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와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통합 전자 장비 등이 장착됩니다. 이들 소프트웨어들은 모두 방위사업청과 ADD,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개발했습니다. 무장 체계를 살펴보면 F-22와 동일한 20mm 발칸포와 다양한 순항 미사일 등이 장착 가능합니다.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과 프랑스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미티어 미사일 등 미국산 미사일들과 유럽산 무기들을 모두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탑재 가능한 미사일 수로는 주날개 하단에 6개의 미사일이 장착 가능하며 동체 하단에는 4개의 미사일, 즉 총 10개의 미사일이 장착됩니다. 이 중 동체 하단에 장착되는 4개의 미사일은 반내립 무장형으로 개발됐습니다. 향후 매립형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9년부터 2032년까지는 성능 개량형에 속하는 블록 2가 등장합니다. 레이더 업그레이드와 무장 능력 강화를 통해 후방부로 불리는 국방부 특유의 화력 덕후 이미지를 강화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인 블록 3에서는 사실상의 업그레이드 계획으로 현재 개발 일정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KF-X 사업은 그야말로 당군 이래 최대 사업이란 별칭으로 불려왔습니다. 20년에 걸친 세월은 둘째치고라도 개발 비용만 8조 8천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만 18조 6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올해 국방부의 전체 연 예산은 53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KF-X의 총 사업비만 보면 국방부 연 예산의 35%에 달하는 규모인 셈입니다. 워낙 덩치가 큰 사업이다 보니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이 시절에는 사업 불가 판단까지 나왔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과 이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 여부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동개발이란 회심의 카드로 이를 해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함께 KF-X 사업을 공동 진행키로 결정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X의 개발비 8조 8천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663억 원을 부담키로 했습니다. 대신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이전, 블록 1으로 개발되는 48대의 전투기를 현지 생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부담해야 될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운용해왔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구입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인도네시아의 이런 결정이 아쉽고 화가 나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은 채 해외에서 다른 무기들을 구입하는 인도네시아의 행태에 실망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이 정말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국산 전투기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운용이 가능한 믿을 수 있는 전투기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KF-X 사업의 성패도 중요하지만 전투기의 판매 실적도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논리에는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면 할수록 KF-21의 생산 단가와 개발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국민 세금도 환수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KF-21의 경우 우리 공군이 일단 120대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전투기로 분류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KF-21을 개발 완료한 후 인도네시아가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해 운용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공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공군도 사용하는 국역화된 믿을 수 있는 전투기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KF-21의 성능을 인정받게 되면 중동과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들로의 수출길도 열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서운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공동 개발을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KF-21을 통해 우리나라 공군의 개발 역사, KF-X 사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달라진 위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KF-21은 개발 과정에서 실물 모형 변경만 19,000회, 도면은 13,700여 장이 그려졌습니다. 또 22만 개의 표준화 부품이 개발됐고 7,000여 개의 구조물과 1,200개에 달하는 배관 장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1,400여 명의 엔지니어들과 5,000여 명의 직원들이 정성과 혼을 녹였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렸던 KF-X 사업은 바로 이들이 두 손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너희 기술력으로는 아직 꿈도 꿀 수 없다며 비아냥거리던 글로벌 방산 기업들과 외국인 기술자들, 사업의 성패도 알 수 없는 일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며 한 대만 부르짖던 정치권. 그러나 이들은 그 어떤 위협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연구와 개발에 몰두해 KF-21 보라매라는 선물을 대한민국 모두에게 전달했습니다. KF-21 보라매를 대한민국에 선물해줄 그들 모두에게 머리 숙여 깊은 마음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 애프터뉴스 조종렬이었습니다.